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8살 손자를 살리기 위해 71세 할아버지가 세계 여러 나라의 병원에 의뢰를 했지만 모두가 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때 동생이 본 뉴스를 통해서 희망을 기대합니다. 그 뉴스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희망으로 기적은 가능할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애덤스, 미국 미시간주 디어번에서 71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2년은 엔진을 설계하고 고치고 최적화하는 데 바쳤죠. 포드 자동차 본사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언제나 문제를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차의 도시입니다. 엔진 소리는 이 도시의 심장이었고 그 심장을 더 오래, 더 강하게 뛰게 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제 손은 기름때로 얼룩졌고 머릿속은 언제나 피스톤의 압축률이나 연료 분사 타이밍 같은 것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정작 제 인생에서 고치지 못한 것이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아들 다니엘. 그는 25살 때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경찰관 2명이 제 현관문을 두드렸죠. 그리고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어떤 고장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제 앞에 누워있는 아이, 제 손자 에런입니다. 에런은 이제 8살입니다. 다니엘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내도 몇 해 전 세상을 떴고 결국 이 조용한 집에는 저와 에런 둘만이 남았습니다. 에런은 조용한 아이입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처럼 장난치거나 뛰어다니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숨을 크게 쉬면 가슴이 아프다며 손으로 심장을 감싸쥐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하죠. 처음엔 단순한 폐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호흡 곤란과 심한 피로, 그리고 심장 부정맥 증상은 결국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복합선천성 심장기형입니다. 담담하게 말하던 의사의 표정이 그때부터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복합선천성 심장기형.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구조가 정상과 다르게 형성되어 혈류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상태. 의사는 말했습니다. 수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에런은 너무 어립니다. 심장이 너무 약하고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복잡합니다. 그 말은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엔진을 다루던 사람입니다. 고장이 나면 분해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다시 조립해서 시동을 겁니다. 그렇게 수천 개의 엔진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자 앞에선 제 모든 기술과 경험이 무력했습니다. 밤이면 에런의 산소 호흡기에서 나는 일정한 칙칙 소리와 그 아이의 여린 손이 제 손을 잡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할아버지는 뭐든지 고치잖아. 자동차도 전기톱도 우리 세탁기도 다 고쳤잖아. 그럼 내 심장도 고칠 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라고 말하면 거짓이 되고 아니라고 말하면 그 아이의 눈동자에 담긴 마지막 희망이 꺼질까 두려웠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평생을 바친 공간이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오래된 엔진 하나가 반쯤 분해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엔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기계는 고칠 수 있는데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걸까? 엔진의 고장은 눈에 보입니다. 소리로도 감지할 수 있고 진단 장비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문제가 있는 부분만 교체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더군요. 심장은 그저 펌프가 아닙니다. 그 안엔 아이의 삶이, 감정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심장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걸고 천천히 멈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에런을 데리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희망이란 단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수술 가능한 병원이 없습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의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런은 그 몇 년을 버티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그날 밤 에런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죽는 거 무서워.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아이의 작고 야윈 등을 꼭 안았습니다.
그 작은 등이 얼마나 가벼운지 그 무게마저도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울었던 날은 아들을 떠나보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그 어떤 엔진보다 더 소중한 제 손자의 심장이 멈추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에런이 병원에 처음 입원하던 날, 하늘은 마치 이별을 예감한 듯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아동종합병원의 거리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병원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내 마음속 무력함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심장병으로 입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단번에 공장 일정을 취소하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내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엔진을 고치며 살아온 손. 사람들은 내게 당신 손을 거치면 뭐든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놓인 건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아직도 유치원 냄새가 나는 작은 아이. 내 손자가 이토록 약하고도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습니다. 에런은 8살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자주 숨이 차다고 했고 한겨울에도 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나 호흡기 질환으로 여겼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복합선천성 심장기형입니다. 디트로이트 아동종합병원의 닥터 요한스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에런의 심장은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심실중격 결손과 좌심실 발달 부전, 대혈관 전이까지. 그의 심장은 마치 처음부터 뒤틀린 채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술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성공 확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 신체가 너무 작아 수술 자체가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머릿속에선 기계 도면이 펼쳐졌습니다. 단면도, 회로도, 공기 흐름, 압력, 그 어느 것 하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이 복잡한 유기체 앞에서 나는 엔지니어로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에런은 병실 침대 위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게 장난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 심장도 자동차처럼 뜯어서 고치면 안 돼요? 나는 대답 대신 에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얇고 투명한 손가락 끝에는 산소 포화도를 재는 클립이 물려 있었고 모니터에선 띠띠띠띠 하는 일정치 않은 심박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엔진의 소음은 진단이고 분석이었지만 에런의 심장 소리는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비명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는 왜 평생 수천 대의 엔진을 살릴 수 있었으면서 단 하나의 심장을 살릴 방법은 모르는 걸까? 의사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심장이 자라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란 말은 곧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라보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내 유명한 심장센터는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자. 나는 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의료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에런의 진료 기록을 보냈습니다. 응답은 대부분 정중하면서도 냉담했습니다. 수술이 너무 위험하고 장기적인 예후도 불투명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에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앉아있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예전처럼 질문도 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병실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런은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런이 내게 약한 소리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도 느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절망이 깊어질수록 나는 다시 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나는 에런의 심장 구조를 모형으로 출력하고 3D 데이터를 돌려가며 물리적으로 가능한 해법을 상상했습니다. 물론 의학 지식은 없었지만 구조를 분석하고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내 직관이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마틸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한국에 이상한 뉴스가 있어. 아주 희귀한 심장병 수술을 성공시켰대. 의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무슨 세부 뭐더라. 그런 병원이었어. 전 세계에서 불가능하다고 한 수술을 했대.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니, 자동차, 반도체는 몰라도 심장 수술에서 세계 최첨단이라니. 하지만 마틸다는 내게 링크 하나를 건넸습니다. 단독 국내 의료진, 복합 심장기형 수술 세계 최초 성공 생존율 0% 아이 살려.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김정우 교수팀. 좌심실 발달 부전 및 대혈관 전이 동시 수술 성공 사례. 기사를 읽는 동안 내 눈은 모니터에 고정됐습니다. 에런의 상태와 너무도 유사했습니다. 수술 방식 또한 기존 유럽식 접근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심장을 고친다가 아니라 재조립한다는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서서히 한 줄기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선 단 1초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나는 에런의 모든 기록을 번역해 보내고 세브란스 병원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짧고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직접 확인이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불가능하다고 본 구조를 저희는 이전에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해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런은 산소호흡기를 단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내 어깨엔 숨막히는 긴장감이 얹혀 있었습니다. 낯선 공기, 낯선 언어,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의료 시스템. 하지만 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지막 희망이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서울 세브란스 병원 앞, 겨울 햇살이 비치던 병원 벽면엔 파란색 한글 간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생전 처음 보는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김정우 교수였습니다. 그는 예상과 달리 아주 젊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건넨 첫 마디는 단순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아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게 전율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에런의 심장을 이미 수차례 정밀 분석했다고 했습니다. 독특한 한국의 3단계 수술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존 유럽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펼쳤습니다. 심장의 구조를 순차적으로 재배치하고 부족한 혈류를 새롭게 유도하는 방식. 마치 자동차 엔진의 공기 흐름을 조정하듯 심장의 내외부를 설계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나는 이해했습니다. 그는 심장을 해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나 시도해볼 만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 첫날부터 에런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병동복도에서 들리는 낯선 언어, 김치 냄새, 이름 모를 간호사들의 다정한 손길. 에런은 처음엔 위축됐지만 곧 간호사들이 건넨 작은 인형을 껴안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에런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 내가 못 깨어나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유는 너를 여기까지 데려오기 위해서였으니까. 그날 밤 나는 에런이 잠든 침대 옆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도 신에게 기대본 적 없던 내가 처음으로 그 존재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수술은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수없이 많은 기계를 수리해본 나지만 이처럼 간절한 기다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에 쥔 시계 바늘이 분침도 아닌 초침 하나하나로 영혼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수술은 무려 13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의료진이 나와 상황을 설명해줬지만 나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통역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 22분 수술실 문이 다시 열렸고 김정우 교수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왔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피로, 입술에 맺힌 땀방울, 손등에 번진 붉은 자국까지 그 모든 것에 생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엔진이 살아나는 소리는 불응이지만 손주의 심장이 살아났다는 소리는 단지 조용한 뛰고 있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처음 에런을 다시 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작은 가슴에 붙은 수많은 센서들과 튜브들,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 그것이 생명이고 기적이었습니다. 3일 후 에런이 깨어났습니다. 처음엔 나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겼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겼다. 넌 진짜 이겼어. 회복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재활, 물리치료, 심장 모니터링, 약물 조절. 그 하나하나가 전쟁과 같았고 에런은 매일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병원 내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몽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심지어는 케냐에서 온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한국의 심장을 믿고 여기까지 온 이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기술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다. 생명을 수출하고 있다. 한 달 뒤 우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퇴원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복합선천성 심장기형 구조적 재건 수술 성공. 예상 생존율 일반인 대비 85%로 회복. 나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대학 합격증이나 상장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 그것은 살아있음에 대한 증명서였습니다. 에런은 휠체어를 버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복도, 그 다음엔 병원 앞들, 그리고 어느 날은 내가 놀란 얼굴로 말렸을 만큼 병원 뒷산 작은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에런은 창가에 앉아 서울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도시엔 심장이 있는 것 같아요. 전기 심장이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말없이 에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의 심장이 이제 이 도시와 함께 뛰고 있음을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서울에 눈이 내렸습니다. 에런이 수술 후 처음으로 맞는 눈이었습니다. 하얗게 덮인 거리,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 아이들이 던지는 눈덩이 속에서 에런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눈이 이렇게 따뜻한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내게는 눈물 나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속을 한때 움켜쥐고 있던 차가운 죽음이 이젠 설원 위에서 웃고 있는 따뜻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한국에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 달간 병원 근처 숙소에서 정기적인 심장 리듬 검사를 받으며 재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김정우 교수는 여전히 바쁜 일정 중에도 매주 에런을 직접 살폈고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의 심장은 한국 기술로만 고친 게 아닙니다. 이 아이의 의지와 할아버지의 사랑이 절반 이상을 고친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엔지니어였던 나는 기계는 부품이 고장나면 바꾸고 시스템이 멈추면 리부팅하면 된다고 믿었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절반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을 우리는 서울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물론 매일같이 과일을 챙겨주던 아줌마, 영어도 서툴렀지만 웃음으로 인사를 나눴던 경비 아저씨, 그리고 에런을 안아주며 힘내라고 말하던 또래 한국 친구들까지 어느 날 에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한국에서 살아도 돼요? 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희망을 얻었고 생명을 돌려받았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던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뀐 곳.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비자, 보험, 교육, 언어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두려운 순간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머무르기로.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 측에서는 감동적인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에런은 인근 외국인 학교에 특별 입학 허가를 받았고 나는 서울의 한 외국계 기업에서 계약직 엔지니어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내 이력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을 살린 할아버지라면 어떤 기계도 살릴 수 있겠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계보다 사람을 먼저 배우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요. 시간은 흘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에런은 마침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수업을 듣고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곧 친구들에게 안녕,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같은 말을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그 작은 가슴에 있었던 상처는 이제 그가 친구들과 뛰노는 운동장에서의 웃음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출근길에 항상 세브란스 병원 앞을 지납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수술실 문, 김 교수의 눈빛, 그리고 기계음처럼 또박또박 뛰던 에런의 심장 소리가 떠오릅니다. 그곳은 내 인생의 기점이 되었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우리 가족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2025년 5월 5일 에런은 어린이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그는 당당하게 노래를 불렀고 그 무대 아래에 나는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가 노래한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지나간 고통도 두려움도 병실의 긴 밤도 모두 의미가 있었구나. 그 모든 것이 이 아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한 여정이었구나. 우리는 가끔 고요한 한강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에런은 물끄러미 강물 위에 비친 도시의 형상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엔 심장이 있어요, 할아버지. 막 따뜻하게 뛰는 심장. 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이 도시가 너의 심장이니까. 서울, 누군가에겐 빠르고 복잡한 대도시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생명을 되찾은 곳이고 희망을 얻은 곳이며 가족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두 번째 고향입니다. 2025년 가을, 우리는 시민권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에런은 더 이상 산소호흡기도 필요 없고 심장약도 최소량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병원 옆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퇴근 후에는 엔지니어링 동호회에서 한국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심장을 다시 설계한 할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앨런은 이제 살아있는 심장으로 노래하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이 도시의 불빛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과 사람이, 절망과 희망이, 그리고 한나라의 따뜻한 품이 만들어낸 진짜 이야기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감동적인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